해밀턴은 항공시계 내지 파일럿 시계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온 회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세기 말 출범 초창기의 해밀턴은 당대 기준으로는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는 철도 시계들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요즘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부들이 공사 중인 선로를 열차가 덮쳐버린다든지 여러 열차들의 동선이 한 선로에서 겹쳐버린다든지 하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 노동자들이나 기관사들 사이에서 해밀턴의 정확한 회중시계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해밀턴은 철도시계의 정확성으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항공시계에다가도 일찍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18년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 등을 오가는 미국 최초의 항공우편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공식시계로 지정되기도 하고요. 회중시계에다가 가죽끈을 달아놓은 듯한 원시적인 형태이지만은 나름의 멋을 지닌 해밀턴의 파일럿 시계들이 항공우편 비행기 조종사들의 손목 위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해밀턴 파일럿 시계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서 193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주요 항공사 4곳에서 해밀턴을 자기 회사의 공식 시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5시간 20분 동안 처음으로 논스톱 비행을 할 때도 해밀턴의 시계가 사용이 됩니다. 1930년대에 리차드 벌드라는 탐험가가 남극을 탐사할 때 활용한 시계도 해밀턴의 파일럿 시계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해밀턴 파일럿 시계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나중에 해밀턴의 사세는 점차 기울어서 예전만 못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과 미국군을 위한 전설적인 파일럿 시계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군의 파일럿 시계로 활용됐던 GG-W-123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모습의 시계일 테고요. 60년대와 70년대 영국군을 위해 만들어졌던 밀리터리 시계도 꽤 이름이 높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상 같은 시계이지만은 육군에서 필드 시계로 쓸 때는 W10이라고 불리고 공군에서 파일럿 시계로 쓸 때는 6BB라고 불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스와치 그룹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해밀턴 시계들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파일럿 시계들 가운데서도 무비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플리거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든 해밀턴의 카키 파일럿 데이데이트 모델이 2014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을 했었죠. 이 모델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해밀턴은 대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후원 사업들도 계속해오면서 파일럿 시계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회사라는 정체성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멕시코의 헬리콥터 고개 비행단인 빠뜨룰랴 아스파나, 스위스의 에어 절맷 같은 항공 구조협회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파일럿 시계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군사관학교의 스포츠팀의 공식 시계로 지정되는가 하면은 더 크게는 레드불 에어레이스 대회 공식 후원사이자 공식 시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후원하는 에어레이스 팀도 있는데요. 이 해밀턴 팀의 에이스 파일럿인 니콜라스 이바노프는 2005년부터 해밀턴 브랜드의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2017년에 해밀턴이 레드불 에어레이스 대회 공식 후원사이자 공식 시계로 나서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나온 시계인 카키 에어레이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시계의 매력은 무엇보다 파일럿 시계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해밀턴의 정체성이 담긴 시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계에 활용된 검은색과 오렌지색은 해밀턴 팀 소속의 니콜라스 이바노프가 모는 경기용 비행기의 색상을 상징을 합니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에어레이스는 현재 해밀턴이 내놓고 있는 3엔즈 오토매틱 시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을 위한 38mm 버전과 좀 더 굵은 손목을 위한 42mm 버전이 있고요. 취향에 따라 메탈줄이 장착된 버전을 고를 수도 있고 가죽줄이 장착된 버전을 고르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국의 시계 쇼핑몰 애쉬포드에서 저희 채널에 제공한 쿠폰을 적용하시면은 가격이 255불로 떨어지는데, 한국 세관에서 18.8%의 관부가세를 낸 다음에도 30만원대 중반의 총 지불 비용이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와 링크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애쉬푸드는 해밀턴의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계회사들이 가끔 재고 정리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혹은 경영난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커다란 물류 창구를 운영하는 제3자 판매자들한테 대량으로 자기 시계들을 헐값으로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물건을 경쟁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 올려서 박리담회로 수익을 추구하는 판매자들이 있는데 애쉬푸드는 그런 판매처들 가운데서도 제일 큰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옷으로 치면은 대형 아울렛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구매하신 제품들은 한국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쉬푸드가 따로 지정한 수리센터나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하셔야 할 수도 있고 교환 환불도 한국에 매장을 두고 있는 공식 판매처들에 비해서는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밀턴 시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판매처 가격은 가죽줄 버전이 102만원이고 메탈줄 버전이 112만원이니까 가격 차이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있는 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은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쉬푸드 측에서도 그동안 한국에서 제기됐던 불만 사항들을 수렴해서 한국어 상담이나 수리, 교환, 환불 프로세스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는데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서 공지할 내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어레이스 시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건 두 가지 사이즈 중에서 42mm 큰 버전에다가 가죽줄이 채택된 모델인데 더 작은 모델과 메탈줄이 장착된 모델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 손에 있는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1mm입니다. 5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살짝 돔이 들어간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0.9mm로 오토매틱 시계치고는 비교적 얇게 나왔습니다. 가죽줄을 포함해서 무게는 85.7g으로 역시 큰 사이즈의 오토매틱 시계치고는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메탈줄을 고르면 좀 더 무게가 올라가긴 하겠죠.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입니다. 이 시계는 케이스 지름 42mm에 비해서 러그 폭이 좁아서 케이스의 크기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죽줄은 테이퍼 다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20mm로 일정합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 씨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러그 투 러그가 50.1mm이긴 해도 러그가 유선형으로 생겼고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목에 마구 넘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파일럿 시계는 원래 좀 크게 차는 게 맞기도 하고요. 다만 파일럿 시계가 아니라 평소에 차고 다닐 일상용 시계의 사이즈로 보기에는 좀 큰 편인 거는 사실이고 기본 가죽줄을 제일 작게 줄여도 이 손목 둘레는 좀 크게 나왔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목이 가는 분들은 42mm보다는 38mm 버전을 고르는 게 안전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같은 42mm라도 베젤의 두께가 있는 다이버 시계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17cm 둘레가 넘는 손목이라면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보이고요. 두께도 얇고 무게도 가벼워서 불편할 정도로 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손목 둘레가 평균 이상인 남자분들은 당연히 저처럼 42mm를 고르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는 파일럿 시계답게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라코나 슈토바의 플리거 시계에서 흔히 보던 케이스와도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시계는 용두 주변에 크라운 가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러그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크라운 가드의 생김새 덕분에 시계 케이스가 유선형이라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에어레이스라는 시계의 이름에 걸맞는 역동적인 속도감도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그의 길이도 실제보다 좀 더 우아하고 길어 보이게 연출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라이신의 컴뱃 시리즈 케이스랑도 좀 닮아 있는데 러그가 좀 더 길어 보이는 게 다른 점입니다. 케이스의 표면은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텝업이 되어 있는 베젤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러그의 정면과 케이스의 측면에는 직선 방향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아니라 부드럽고 촘촘한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시 방식 자체는 단순해도 해밀턴의 시계답게 안정적인 수준의 피니시를 보여줍니다.
용두의 지름은 6.5mm이고 지름에 비해서 높이는 납작한 편입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갔고 정면에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다가 해밀턴의 이니셜을 양각으로 새겼습니다. 살짝 도톰하게 올라온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무반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얼이 다행히 어두운 편이라서 그래도 반사가 불편할 정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이얼은 검은색과 오렌지색의 대비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행기의 계기판을 참고한 것도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분히 파네라이의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보이는 다이얼입니다. 우선 비행 장비에 쓰일 것 같은 수직 방향의 브러쉬가 검은 다이얼 전체에 거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의 촘촘한 분단위 눈금들이 들어가 있고 매 15분마다 오렌지색 삼각형을 넣었습니다. 시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파네라이의 샌드위치 다이얼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샌드위치 인덱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음각으로 인덱스를 새겨놓고 거기다 오렌지색 페인트를 채워놨습니다. 브러쉬된 진회색의 칼 모양 시분침은 해밀턴 파일럿 식에 나온 재밌는 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침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뚫려 있고 분침은 안쪽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장점은 시침과 분침이 겹쳐지는 순간에도 시간을 읽기가 쉽다는 거겠죠. 여기다 끝에 삼각형이 달린 기다랗고 가는 초침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시계라는 점이 긴 초침 덕분에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3시 방향에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흑백 반전이 되어 있는 날짜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회사 이름과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쪽에는 카키 에어레이스라는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요. 스타일리시한 면도 있고 프린트들의 해상도나 시분침의 마감도 준수합니다. 이런 대기업 시계들의 특징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잔실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검은 바탕에 흰색 프린트가 들어간 파일럿 시계들은 많이 봤지만은 오렌지색 프린트가 들어간 시계는 드물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단순한 다이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색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은 다이얼의 크기에 비해서 날짜창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파네라이에서 영감을 받았으면은 진짜 샌드위치 다이얼을 하지 왜 이렇게 착시 현상에 의존하는 비겁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자잘한 제작비를 아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해밀턴뿐만 아니라 스위스 브랜드들이 대체로 야광이 장점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해밀턴 시계들은 특히 야광이 좋았던 경험이 없는데 이번 시계는 그래도 야광 도료를 넓게 골고루 바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인덱스랑 시분 초침이 큼직큼직하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야광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 겹으로 야광 도료를 바른 건 아닌 모양인지 아주 야광이 길게 가는 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본 해밀턴 시계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은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는 스크루인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불 에어레이스 대회 공식 시계로 나서게 된 것을 기념하는 시계라서 디스플레이 창에 관련 문구들을 프린트를 해놨는데 저는 이런 프린트들은 케이스백의 가장자리에 밀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브먼트를 이런 커다란 프린트로 가려버릴 거라면은 디스플레이 창을 채택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창 안쪽에는 해밀턴의 마킹을 새긴 로터를 제외하면은 딱히 장식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H1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전설적인 에타 2824-2를 베이스로 하면서 시간당 진동수를 28,800회에서 21,600회로 다운을 시키고 대신에 파워 리저브를 42시간에서 8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늘린 무브먼트입니다. 당연히 수동 감기와 해킹은 제공을 하고요. 날짜를 퀵셋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티소나 세르티나에 들어가는 파워매틱 80보다 해밀턴의 H 시리즈 무브먼트가 낫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파워매틱 80과 달리 H 시리즈는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후크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에 인공 보석도 2개가 더 들어가고요. 스와치나 티소, 세르티나의 시계에는 플라스틱 부품을 쓰다가 해밀턴, 라도, 론진의 시계에는 플라스틱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스틸 부품을 쓰는 걸 봐서는 플라스틱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하는 게 업그레이드라고 주장한 스와치 그룹의 마케팅에 다소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두가 크라운 가드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지름이 큰 편이라서 잡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뽑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 수동 감기가 되고요. 수동 감기의 느낌이 에타 히파리사와 다른 점이 있는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반쯤 뽑으면은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고 날짜창의 클릭감은 아주 선명하고요. 완전히 뽑았을 때는 초침을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용두는 헐겁거나 빌빌거리는 느낌이 없고 안정적이고 기대대로 잘 움직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테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탈줄을 우선순위로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제 수중에 있는 거는 가죽줄 모델이고 제가 가죽줄을 좋아하니까 이 줄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플리거풍의 항공시계에 들어갈 법한 정말 두툼한 가죽줄입니다. 앞부분에다가 징을 박으면 그대로 2차 대전풍의 파일럿 시계줄이 될 것 같은 모습이 있고요. 가장 두꺼운 부분이 4.5mm에 이를 정도로 꽤 두께감이 있고 실체감이 있는 시계줄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카키킹 모델의 가죽줄은 너무 뻣뻣해서 제가 좀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에어레이스는 거기에서 많이 감촉 같은 것들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제법 촉감이 부드럽고 쓸만해 보입니다. 파일럿 시계에 어울리는 단정하고 촘촘한 흰색 바느질도 견고해 보입니다. 앞부분에 X자로 바느질한 것도 멋지고요.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해밀턴의 이니셜 H를 형상화한 멋진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해밀턴의 아이덴티티를 버클에서도 이렇게 잘 표현해준 게 매력적이고 파일럿 시계의 컨셉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네요. 케이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버클에다 브러쉬를 해준 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총평입니다. 카키 에어레이스는 해밀턴의 오토매틱 파일럿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밀턴의 팬들이라면은 정붙일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시계입니다. 특유의 반쯤 구멍이 뚫린 시분침과 길다란 초침이라든지 해밀턴 에어레이스 팀의 상징색인 검은색과 오렌지색의 사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얼핏 밋밋하고 흔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파네라이풍의 디자인을 해밀턴의 시선으로 세련된 파일럿 시계로 재해석하는 부분에서 해밀턴 디자인팀의 역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인 무브먼트도 당연히 매력적이고요. 물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무반사 처리를 안 한 거라든지 진짜 샌드위치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고 착시 현상에 의존하는 다이얼이라든지 야광이 약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소 아쉽습니다만은 세련된 디자인과 무브먼트가 이런 약점들을 충분히 상쇄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해밀턴의 카키 에어레이스라는 시계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